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세 번째 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의 문제 예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발성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자, 밀포드 회의, 미국 밀포드에서 열린 회의인데 실천의 공통 요소 발표하였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192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되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이 아니라 사회사업 종사자라고 하는 명칭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지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사회복지사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83년이죠. 사회복지사 명칭도 썼고 이때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을 1, 2, 3등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눴다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8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태화여자관, 우리나라의 이제 최초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받죠. 1921년도에 서울에 태화여자관이 만들어졌고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국내 행정기관에 배치되어졌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전달 체계 또는 공공부문 전달 체계가 이 전문 요원 제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987, 1987년에 도입되어졌다. 순서하면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리은, 리을이 되겠죠. 답은 4번이네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이거 다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역사 얘기들입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양자 간의 논쟁, 자,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중립 지키면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복지사 역할, 싸움 알려주는 역할 얘기하는 건데 자, 핵심적인 키워드는 중립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 말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네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나도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항상 싸움 말릴 때는 어떻게 중립적인 위치, 누구 편도 들면 안 돼요. 자,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중재자죠. 우리 시험에는 자꾸 중개자하고 중재자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출제가 됩니다. 중개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결 또는 소개 또는 연계해주는 복사 역할 얘기하는 거죠. 자, 3번이고요. 3번 사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사가 자신의 가치, 신념, 행동, 습관, 편견 등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인식도 우리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얘도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고 그래서 출제가 됐어요. 자, 4번 면접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은 피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왜라고 하는 말은 피해야 될 네 가지 질문 유형. 그게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가 모호한 질문, 두 번째가 중첩 질문. 그러니까 한 번의 질문 안에 두 개 이상의 질문을 같이 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도형 질문, 마지막이 왜라고 하는 식의 질문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상대방 입장에서 듣기에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그랬어? 그죠?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자신을 비판하게 돼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 하면 안 돼요? 1번 맞네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폐쇄형 질문 활용한다. 폐쇄형은 응답 범주가 주어진 질문 형태지요. 그럼 자유롭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 써야 되는 거죠. 복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사용한다. 자, 유도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 질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도 질문 자체가 의도하는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질문 유형인데 이건 사용하면 돼, 안 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죠.
클라이언트에게 2중 또는 3중 질문을 한다. 2중, 3중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 안에 2개, 3개씩 중첩적으로 폭탄 떨어지듯이 질문하는 것을 2중, 3중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피해야 될 질문 유형 4가지 중에 하나였었죠. 얘도 하면 안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적인 질문은 거짓으로 답한다. 자,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노출 기술을 활용해서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거짓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지사가. 자기 노출을 할 때는 분위기 잘 파악하셔서, 그렇죠? 거짓이 아니라 진솔한 한 인간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응답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생태도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이거 과거에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요. 용지 중앙에 가족 또는 클라이언트 체계를 나타내는 원을 그리고, 중심원 내부의 클라이언트 또는 동거 가족을 그리고, 중심원 외부의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체계를 작은 원으로 그리되, 자원의 양은 선으로, 관계의 속성은 원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원의 양이 원이 되어지고 관계의 속성을 선으로 표현하죠. 실선으로 표현을 하면 좋은 관계, 점선이나 또는 막 슬래시를 고놓으면 그건 나쁜 관계. 이해가 됐나요? 자, 5번에 리을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자, 생태도 우리 교재에서 다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면접 기술은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억압된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감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표출하게 해서 감정을 해소시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걸 환기라고 했죠. 환기. 그러니까 환기는 카타르시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를 감정의 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 내면에 숨겨져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막 폭발해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그럼 그것만 갖고서도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 정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걸 환기 기술이라고 했었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 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사의 자질은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잘 관찰하는 것과 경청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어진다. 감정을 잘 관찰해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보통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경청 잘 들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표현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내용들도 파악해 봐야 된다. 이것을 복지사의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성? 민감성. 그러니까 복지사가 이런 민감성이 없어. 민감성이 없다는 얘기는 둔하다는 얘기예요. 둔하면 이런 관찰도 잘 안 되고 경청도 잘 안 돼요. 그죠? 복지사는 민감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의 모든 행동, 클라이언트의 모든 말 언어에 대해서. 자, 8번 자선조직협회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자, 민간 조직이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인데 정확히는 민간 자선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야 자선단체들의 협회를 만든 겁니다.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정. 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했었을 때 이걸 핸들링 맞춰주는 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걸 구제라고 하죠. 구제를 했었을 때 이 자원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시적절하게 자원이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그걸 조정해 주기 위한 기구로 영국에서 1869년에 런던에서 처음 시작했다. 자, 적자 생존에 기반한 사회 진화론을 구민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는 인도주의와 사회 진화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합한 자가 생존하는 것. 우리 공부해 봤지만 자선조직협회는요, 시기가 변하는 시기 언제냐면
이 중상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시기, 그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전혀 다른 환경 생태계에 맞춰서 이 부자들은 어떻게 잘 맞춰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은 환경에 잘 맞춰지면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바뀌어지는 시기 안에 자신을 잘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 구빈 이론적 기반 삼았고, 빈민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집합적 개혁적인 해결을 강조했던 거, 이거는 인보관 운동가들에 관한 설명이죠. 빈민 지역의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 이 집합적의 반대는 개인 쪽이에요. 빈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해결하고 개혁을 합니다. 뭘 개혁하는 거예요? 사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잘못되어져 있는 체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과학적 적절한 자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등록 체계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를 과학적 자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자선조직협회 활동은 개별 사회 사업에 초석이 되어졌다. 그렇죠. 자선조직협회 활동은 개별 사회 사업에 초석, 집단 사회복지 실천 또는 죄송합니다. 집단이 아니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3번. 이건 인보관 운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9번. 개인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개인주의라는 것은 타인한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나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신이, 저 하늘에 있는 신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자유라는 걸 줬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 빠져갖고서 가난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잘못 활용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시각이 되어지냐면,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너는 지질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 가난하게 됐잖아. 그러니 너를 내가 도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적 시각에서는 죄악이 됩니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 한 번만 더 뭐라고,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첫 번째 개별화입니다. 우리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다르면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는 빈자, 부자를 인정합니다.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자는 부자 노인은 저 삼성에서 운영하는 노블 카운티 같은 데서 서비스 받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비용이 없으니까 집에서 서비스 받든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개별화에 영향 줬고, 두 번째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죠. 똑같은 자유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될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맞고,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 이 개인주의하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 중에서 멀쩡한 사람이 있어. 사지육신 멀쩡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죠? 저거 사지육신 멀쩡하면서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갖고 저 모양 저 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혜 자격을 줄입니다. 수혜 자격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멀쩡한 사지육신 갖고 있는 사람, 너는 나가서 일해 임마. 대신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또는 어린이거나 또는 노인이거나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죠. 자, 사회적 책임 없습니다. 개인주의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죠. 사회적 책임 아니라 개인적 책임 중시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다.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별화, 개인의 권리와 의무 중시,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 정리되셨고요. 자, 10번. 거시 수준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거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개입의 대상에 따라서 미시, 중범위, 거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시는 주로 개인이나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중범위는 조직이나 집단 등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걸 중범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역사회 이상을 대상으로 개입하게 되면 그걸 거시 수준의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도 공부해 봤지만 지역사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지역사회 이상이니까 국가도 해당되어져요. 이 안엔 다른 가치, 다른 생각, 그렇죠. 다른 삶의 양식, 어떤 사람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시 수준 또는 거시 체계 안에서는요. 이해가 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한꺼번에 통제를 하려면 법이나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도 후반부 3분의 1 정도는 전부 법 얘기잖아요. 제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 수준에 대한 개입은 법이나 또는 제도,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통제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봤더니 다문화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법 만든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맞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소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대요. 이 집단 대상으로 개입한 거니까 이거는 중범위쯤으로 보는 게 맞겠죠. 피학대 노인 보호를 위해서 제도 만들었대요. 그죠? 장애인 복지에 필요한 정부 예산 증액을 촉구했대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대요. 이거 전부 거시더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시 수준에 대한 개입.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는 주로 지역사회 복지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론이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이 거시 수준에 대한 개입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세 개 영역은 전부 법 얘기잖아요. 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 했어요. 자, 비장애인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취약한 권리에 주목했다. 복지사 클라이언트 집단은 장애인의 권익 옹호라고 하는 용어 나왔네요. 대발발 단계를 통해 클라이언트 집단은 주도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체계를 개선했다. 그럼 바로 뭐예요? 인파워먼트 모델, 다른 말로 역량 강화 모델, 다른 말로 권한 부여 모델에 관한 얘기죠. 자,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장애인 클라이언트의 권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런 비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비장애인들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파워먼트 모델은 강점 관점 모델이라 그랬었어요.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점 관점을 만들고 그 강점 관점에 근거해서 역시 셀럽이가 인파워먼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한테 의존하고 비장애인들한테 위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쑥 끄집어내면 충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주도적이 되는 거야. 자, 인파워먼트 모델 얘기고요. 자, 12번. 자, 통합적 접근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통합적 접근은 계속 공부해 봤지만 이론의 통합, 모델의 통합이라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미국에서 본격화되어진 접근 방법인데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 되어졌고 이것에 대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 복지사는 제너럴리스트 어프로치, 그렇죠, 일반주의 실천을 해야 됐어요. 그 일반주의 실천은 어떤 특정 지식이나 특정 모델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 모든 모델을 다 섭렵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자, 봤더니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간과 환경체계 고려한다. 그렇죠. 통합적 접근은 체계 이론과 생태체계적 관점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시에서 거시의 이론은 다차원적 접근하고요. 개입에 적합한 이론과 방법을 폭넓게 사용하죠. 이 통합적 접근의 정의가 이거야. 이론, 방법이 보통 모델을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론과 방법을 다 쓴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통합적 접근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론이나 한 가지 방법만 갖고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론, 저 방법을 다 써야 되는 거야.
서비스 영역별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진 접근이다. 아니죠. 분화되고 전문화된 접근 갖고서는 도저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다 섞어서 쓰자라고 등장한 게 바로 통합적 접근이다. 5번이 틀렸네요. 실천 현장 분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 1차 현장. 자, 사회복지 현장의 설립의 목적과 그렇죠. 운영의 목적이 오직 사회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1차 현장이라고 하고, 그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현장을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복지관은 1차 현장, 병원은 2차 현장. 그렇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자, 이용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생활시설 아니죠. 이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지는데 얘는 가서 서비스 받고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얘는 생활시설 아니고 이용시설에 해당되어진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비영리기관, 영리를 추구하느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데 사회복지시설들은 다 원칙적으로 비영리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죠. 콤튼 갤러웨이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 체계 중에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해당되어지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전문가 체계죠. 콤튼 갤러웨이는 6가지 체계 얘기했어요. 클라이언트 체계, 변화 매개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전문가 체계, 의뢰응답 체계까지 제시를 했죠. 그 중에 이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나 또는 사회복지사가 속해서 일하는 기관을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그들이 그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 발휘를 위해서 변화 체계를 숙련시키거나 또는 변화 매개 체계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가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 협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회 가입하면 여러 가지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협회 회원으로서 이 권익도 누릴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얘는 전문가 체계라고 보는 것이 맞더라. 자, 어렵지 않고요. 15번.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해서 목적을 설정한다. 우리 전문적 관계.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관해서 우리 펄만이 전문적 관계를 정의했었죠. 전문적 관계는 반드시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합의해서 개입의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뿐만 아니라 목표도 합의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복지사는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지사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일방적 관계다. 에이, 벌써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이런 나쁜 복지사지.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 관계는 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복지사는 전문성에 바탕을 둔 권위를 갖고 있고, 이거 펄만이 그렇게 얘기했죠.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간 제한적 특징을 갖는다. 이것도 펄만 얘기입니다. 그 답은 어렵지 않게 3번이 되겠네요. 15번의 답은 3번이죠. 자, 16번 봅니다. 자,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 원칙, 개의, 수, 통, 비자비 7가지 관계 형성의 원칙을 비에스텍은 1957년에 제시했습니다. 자, 의도적 감정 표현 얘기가 등장하래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즉, 항상 말씀드렸듯이 감정 표현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복지사의 임무라 했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의도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고, 맞죠?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어야 되겠지요. 맞아요.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뭐예요? 수용에 관한 얘기죠.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요. 답은 1번이네요, 벌써. 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결정한다. 이건 자기결정 원리 얘기하는 거죠. 자기결정을 할 때 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대안들을 제시해주고 그 대안들 가운데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표현한다. 이 공감은 통제된 정서적 관여와 관련된 얘기죠.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이입, 공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프면 클라이언트가 슬플 때 복지사도 슬퍼해 줬으면 좋겠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열받아 있을 때 얘도 같이 열받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공감하는 반응을 표현해서 아이고 너도 화났구나, 나도 화난다야, 이렇게. 그것이 바로 통제된 정서적 관여에 관한 얘기죠. 복지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건 여러분 관계 형성의 원칙 안에는 딱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자기 노출 기술쯤에 해당되어지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의도적 감정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 관리 개입의 원칙은 변하는 클라이언트 욕구에 반응해서 장기적으로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사례 관리는 일반적으로 종결 단계를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변화되어지면 자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제공해야 된다. 이걸 서비스의 지속성 또는 서비스의 계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18번 봅시다. 원조 관계에서 복지사의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를 형성했다. 전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맺은 계약 관계로서 클라이언트를 원조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충족 또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전문적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클라이언트하고 관계를 맺냐? 그럼 나쁜 놈이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가 아니라도 클라이언트가 호소하고 이건 문제야, 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도와줘, 이렇게 하면 다 우린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1번 틀렸고요.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이입돼서 면담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거 뭐죠? 전문적 관계에서 복지사가 실수하고 있는 거죠. 우린 때로는 냉혹하고 냉엄해야 돼요. 그죠? 감정에 이입돼서 클라이언트가 열받으니까 같이 방방방방 열받아 해요. 그러면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 형성의 원칙을 어긋난 게 되는 겁니다. 같이 열받다 보니까 면담이 지속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겠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클라이언트의 의견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즉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클라이언트의 의견도 어떻게 우리가 경청해 줘야 되죠. 그래야만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법정으로부터 정보 공개 명령을 받고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제공했다. 요게 맞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밀 보장의 원칙에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이 비밀 보장하는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나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자, 두 번째는 전문가들 간의 사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세 번째는 법정으로부터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깨지고 어떻게 정보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정보 공개 명령 받았는데 아이씨 비밀 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서 버팅기고 나가면 법을 어기는 게 되죠. 어떤 경우라도 법을 어기는 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답은 4번이죠. 클라이언트 특성이나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만 획일화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했다. 우린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해야 되죠. 클라이언트나 특성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의 즉 특성이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비에스텍의 관계 형성의 원칙과 관련되어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지금 두 문제 나온 거예요. 위에까지 포함해서. 자, 19번.
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 출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 얘기죠.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자, 봤더니 문제 사건, 자, 재미있는 게 기분 생각 등에 대한 대표적인 클라이언트의 진술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 직접 상호작용한 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갖는 경험들,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의 검사 결과들, 자, 그 다음에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전부 다 자료 출처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예. 레비가 제시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중 결과 우선 가치에 해당하는 것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좀 보셔야 되는데 결과 우선의 가치라고 하는 거, 레비는 뭘 얘기했냐면 사회복지직의 전문직의 가치를 세 가지로 제시했죠. 사람 우선의 가치, 결과 우선의 가치, 수단 우선의 가치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사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존재로. 수단 우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죠. 마지막이 결과 우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얘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자, 이 정도 보시고 21번 보겠습니다. 실천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제보증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건 제보증이 아니라 재명명에 관한 얘기죠. 재명명. 그렇죠. 재명명. 여러분 이건 재명명입니다. 예, 재명명, 다시 제자, 부를 명자, 이름 명자,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라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자, 모델링은 실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만, 자, 시험에는 만자 붙어 있으면 다 틀린 문제들이에요. 모델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리적으로 직접 관찰하지 않고 그냥 얘기 들은 거를 통해서도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디귿은 죄송합니다. 자, 디귿은 디귿 보면 격려기법은 클라이언트 행동의 변화에 장애가 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넌 잘할 수 있어, 임마. 이게 격려죠.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에 장애가 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이걸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말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격려는 말리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 이게 격려예요. 더 열심히 하라가. 얘도 틀렸네요. 일반화 또는 보편화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혼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일반화는 너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야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일반화였었습니다. 답은 2번만 맞네요. 리을이요. 자, 사례관리 등장 배경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탈시설화로 인해서 많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지역사회 간 서비스 조정 필요하게 됐고 복지비용 절감 커지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서비스를 완전히 책임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유휴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어졌죠. 지역사회에 빵집에서 빵 팔고 남은 게 있어. 그럼 이거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걸 예쁘게 포장해다가 할머니 갖다 주면, 수급자 할머니 갖다 주면 멋진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례관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할머니한테 빵을 사주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유휴 자원 남는 빵을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자원 절약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지향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 유휴 자원들 써먹게 된 거고요. 인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만성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되어졌죠. 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1970년대에 이 사례 관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때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정신장애인들, 그러니까 전쟁터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정신장애인들이 많아졌고, 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었어요. 자, 맞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화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언로 이제 민간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지역사회가. 5번이 틀린 거죠. 자, 23번. 간접적 개입. 자, 우리 실천에는 대면 접촉 여부에 따라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있었었다.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대면 접촉, 얼굴 맞대고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했고, 간접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환경 체계 내에 개입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즉 대면 접촉이 없는 거예요. 자, 교육하려면 대면 접촉해야 되잖아요. 자, 프로그램 개발. 이게 중요하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하면 그건 간접 개입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제공하면 뭐가 되는 거지? 그건 직접 개입이 되는 거죠. 제공하려면 얼굴 맞대야지 프로그램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프로그램 개발, 조정 이런 뭐라고? 간접 개입인데, 프로그램 제공하면 뭐가 돼요? 그건 직접 개입이 되어진다. 자, 2번이네요. 부모 교육하려면 얼굴 맞대야 되죠. 상담하려면 얼굴 맞대야 돼요. 훈련 서비스 제공하려면 얼굴 맞대야 되겠죠. 2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관리 과정은 했습니다. 계획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욕구 변화 검토, 서비스 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걸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24번 답은 1번입니다. 뭐냐? 이 점검은, 자, 목소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례 관리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기관 접촉을 하고, 그리고 사정을 하고, 개입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개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례 관리는 특수한 서비스입니다. 얘는 만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만성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번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계획 때 수립해놨던 목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 단계에서 한번 보고, 점검을 통해서 다시 재사정하고, 재사정 끝나면 다시 계획 수립하고, 다시 개입하고, 다시 또 점검하고, 다시 또 재사정하고, 무슨 말인지 됐나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계획의 수정 여부, 야, 해봤더니 이게 점검이 형성평가, 중간평가죠. 해봤더니 엉망진창이야. 욕구 변화 검토해보고 목표 달성 정도 파악하고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단계를 우린 점검이라고 하더라. 자, 사례 관리자 역할과 그 예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조정자. 사례 회의를 통해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가 중복자, 조정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중복과 누락 얘기가 꼭 나와줘야 돼요. 중복과 누락. 그러니까 서비스가 중복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걸 얘기하고,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누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복되어진다. 그럼 그걸 조정해 주는 게 조정자죠. 옹호자. 옹호자는 대변자 또는 변호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 편에서 약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걸 옹호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회의에서 장애아동의 입장을 대변했다. 장애아동 편 들어주는 거죠. 협상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재정 후원자를 연결해 주었다. 자, 자원 연결 또는 연계, 소개, 이 말이 들어가면 중개자죠. 중개자. 협상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건 보통 행동가의 맨 마지막 역할인데, 그죠? 협상을 통해서 이 사회적 약자한테 유리한 결과가 갈 수 있도록 사회적 강자하고 서로 쇼부 봐주는 게 그게 협상가예요. 자, 평가자. 사례 종결 여부를 결정해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평가자입니다. 평가 결과, 야, 서비스 좋았어. 결과가 좋았어. 그럼 평가 결과 좋은 거죠. 자, 계약 기획가. 욕구 사정을 통해서 기획가 또는 계획가라고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설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자, 요번 실천론 문제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제 강의 잘 들어주시고 우리 교재 갖고 공부하셨으면 이유 없이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었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